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 직업 능력 중에 두 번째 능력인 수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수리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작성 능력, 도표 분석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하위 능력의 첫 번째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연산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셈이에요, 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칙 연산. 그래서 덧셈, 뺄셈, 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업무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사칙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숫자 하나 틀려서 굉장히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예산 관련된 금융 쪽,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벌써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또 덧셈 뺄셈을 다시 하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월급을 이제 한 달 동안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덧셈 뺄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인에게 기초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효과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산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로는 기초 연산, 사칙 연산, 연산 수행 방법, 또 이제 검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산하는 방법이 이제 주요 용어로서 있어요. 자,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산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자,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할 때 기초적인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칙 연산. A씨는 작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어떤 손님이 15,000원어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산을 하려던 중입니다. 손님은 마트 전용 10% 쿠폰과 함께 24,000원을 지불하여 500원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A씨는 손님에게 얼마를 거슬러 주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자, 15,000원어치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산을 하러 왔는데 10% 쿠폰을 내밀었대요. 그럼 이 물건은 얼마인 거죠? 15,000원에서 10%면 1,500원. 그러니까 1,500원을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13,5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24,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13,500원을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남습니까? 1,500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우이웃 돕기 500원은 이제 성금으로 넣어달라고 했대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10,000원을 거슬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이게 다 바코드가 있고 최근에는 계산기가 있는데 뭐가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그 기계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연산 문제를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칙 연산 등을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사칙 연산만 해도 문제는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칙 연산이 활용되는 경우, 기초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 계산할 때, 아니면 시간 계산할 때 많이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의 연간 예산을 수립하거나 영수증을 정리해서 정산을 할 경우, 그다음 경비를 제시해야 될 경우,
아니면 시간,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하는데 뭐 몇 시 몇 분까지 만나야 되고 지금까지 몇 분에 이제 몇 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여유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할지 뭐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한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 활동에 이어서 사칙연산이란 무엇인지 또한 이런 업무 수행 중에 우리 사칙연산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이런 숫자 아니면 이제 수식 이런 거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네 종류의 계산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업무 수행 중에서 이런 사칙연산이 뭐 요구되는 상황,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조직의 예산안, 그래서 뭐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뭐 수입과 지출의 차액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 결산할 때 업무 수행 경비를 제시할 때 그리고 결과를 정리할 때 업무 비용을 측정할 때 다른 상품과 가격 비교를 할 때 또한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해서 결과를 종합하는 경우 뭐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일단 사례가 먼저 제시가 됐네요. 우리 활동하기 전에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연산을 수행할 경우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대요. 다음에 사례를 읽고 효과적인 연산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건 분수네요, 분수. 이 분수를 생각하기 전에 3개의 빵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줘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3조각을 4조각으로 나누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빵 2개를 반으로 나눠서 이제 4명이 한 조각씩 나눠 갖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빵 2개를 이제 절반씩 하니까 4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빵 1개가 남았잖아요. 1개가 남으면 또 한 조각씩 가지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빵 하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있는 것을 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더니 4분의 3이 됐더라라는 이런 분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분수의 합을 이용하면 균등한 분배 상황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수는 이제 이외에도 비교할 때도 많이 쓰고요. 곱셈의 역. 그러니까 보통 분수라는 게 1 나누기, 나눗셈이잖아요. 나눗셈이라는 것은 또 곱셈의 반대입니다. 이 부분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3개를 4명에게 나누어 준 비결. 네, 사례에서 우리는 이제 기초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 사례를 읽고 맨 처음 꼬마가 가졌던 끈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사실 이제 수학 시간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기초 연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제 수학인 거죠. 자, 끈을 또 달라고 신대포가 담겨 있는 대야에서 손을 빼면서 엄마가 물었다. 넌 엄마가 무슨 끈 공장인 줄 아니? 끈적끈적 맨날 끈을 달라는 거야. 어제도 한 무더기 끈을 줬잖아.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이제 꼬마가 엄마가 어제 준 거를 도로 반을 가져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원래에서 이제 반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2분의 1만 갖고 있었던 거죠. 원래 있던 거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낚시를 할 때 이제 형이 필요하다면서 또 반을 가져갔대요. 엄마가 가져가서 2분의 1만 남았는데 형이 또 가져가서 2분의 1의 반을 가져갔으니까 이제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끊어진 멜빵을 고친다고 또 반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져가는 게 이제 8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원래에서 8분의 1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누나가 5분의 3을 남기고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8분의 1에서 5분의 3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길이를 원래 길이가 원래에서 40분의 3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40분의 3이 지금 30cm라는 거예요. 30cm. 그러면 원래 길이가 어떨까? 원래를 우리가 x로 할까요?
x를 100으로 놓고 1로 놓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 30cm가 된 거죠. 그럼 지금 40분의 3을 갖고가 있어. 그럼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30cm는 40x 곱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걸 같은 거를 이제 약분을 하면 40분의 1x. 보통 요 밑에 있는 것은 10하고 곱해서 총 x, 첫 길이는 400cm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예전에 수학했던 경험, 뭐 그 산수, 분수 계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꼭 이 방법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수에 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종류의 계산법으로 사칙 계산이라고도 한대요. 자, 수의 계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며 각각 교환 법칙, 서로 이제 아까 제가 먼저 곱하고 먼저 나누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덧셈과 곱셈을 먼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각각 덧셈, 곱셈의 각 법칙에서 유도하는데 이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산을 할 때 A 플러스 B가 제대로 됐는지 뭐 그 합을 만약에 제대로 더해졌는지 하면 이 제대로 합해서 이걸 빼면 오히려 이제 원래 그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은 서로 검산할 때 이렇게 반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도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B 곱하기 X를 A라고 할 때 X를 구할 때 A 나누기 B 요거를 이제 X는 A 나누기 B 혹은 분수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연산 결과가 제대로 맞았는지 이제 검산하는 거. 주로 우리가 검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막 급하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검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많이 우리가 간과를 하죠. 근데 이제 예전 사람, 이게 최근에는 이 국어법을 별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역사 속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역연산에 의한 검산을 알아보자. 즉 덧셈은 뺄셈으로 검산하고 뺄셈은 덧셈으로 검산하고 곱셈은 나눗셈으로 검산하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16세기 예전부터 이제 수학자들 이 방법을 주장하였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검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산 방법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예전에 이제 그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어법. 자, 여러분들 그 검산할 때 국어법 저도 이제 그 뭐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유래가 됐대요. 인도에서는 이런 국어법으로 활용을 한대요. 즉 구를 버린다는 의미인데 구를 버리고 남은 수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구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먼저 9로 나누어서 나머지만 생각하는 방법이래요. 자, 이 56만 9,342를 9로 나누면, 자, 나눠볼까요? 56만 9,342, 9로 나눠봐요. 그러면 9, 6에 54, 2 남죠? 29, 9, 3, 27. 그럼 또 23, 9, 2, 18. 그러면 54. 9, 6에 54. 2가 남네요. 2. 여기 0 들어가고. 9, 6, 이제 63,260. 나머지가 2가 남는데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지. 먼저 56만 9,342 각 그 숫자들을 다 더한대요. 5 더하기 6, 6 더하기 9, 3 더하기 4, 그 다음에 2 하면 29래요. 근데 또 2하고 9를 또 더한대요. 2하고 9. 그러면 11이 되죠. 또 1, 2를 또 더한대요. 이제 2가 되죠. 결국은 2가 우리가 원래 했던 게 나머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있고, 이제 그 처음부터 그 합해서 9가 되는 건 다 버린대요.
자, 56만 9,342에서 합해서 9가 되는 그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5하고 4 더하면 9가 되죠. 이거 버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6하고 3을 더하면 9가 되죠. 또 9를 버리면 9는 9니까 버리죠. 2가 남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검산을 한대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국어법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이제 국어법 하면 또 굉장히 다양한 또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검산 방법의 발달 사례로부터 검산 방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계산기가 발달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산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또 머리도 좋아진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다 머릿속에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잘 못 외워요. 그렇듯이 이 계산으로 뭐 계산기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 속도 계산하고 뭐 다 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계가 해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활용하면 훨씬 이제 생각하는 능력도 키워지고 몰입력, 집중력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검산 방법으로는 역연산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데 역연산 방법이란 본래의 풀이와 반대로 연산을 하면서 본래의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각자의 생각, 덧셈.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곱셈은 나눗셈으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이렇게 이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습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면서 검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적인 검산 방법은 검산은 역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답에서 거꾸로 계산을 하면서 원래 답이 나오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연산의 결과를 계산하기 전의 식으로 돌아가는 검산법을 역연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연수의 계산은 역산보다 더 빠른 암산법, 즉 국어법이라고 해요. 원래의 수와 각 자리의 수의 합이 그 9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는 거죠. 원래 수와 각 자리의 수를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원래 이제 나눗셈 해가지고 나머지 한 그거하고 같다. 즉, 물론 이제 국어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정답과 오답의 나머지가 9 차이가 났을 때 검산을 해도 틀린 곳을 발견 못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검산할 때 쓰시면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계산할 때 1과 2 차이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초적인 연산 능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초등학생, 이제 제 자녀도 계속적으로 덧셈, 뺄셈 공부하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숙달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한번,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습득해 보시고요. 오늘은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초 통계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